반갑습니다. 이제 6주차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벌써 이제 6주차입니다. 그래서 1주부터 해서 온라인 수업 진행하면서 한 2, 3주면 여러분들을 뵙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6주까지도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섭섭하고 이제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고 저희가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요. 온라인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7주차까지 해서 계속 온라인에 대한 그 공문을 받았고요. 다음 주도 또 온라인 수업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업 그 시험에 대한 공문을 오늘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면 이제 시험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수업인 금요일에 이제 시험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10월 23일 금요일에 저희 이제 시험, 금융위원관리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험에 대한 그 안에 힌트들은 다음 주 영상에서 제가 오픈할 건데, 이제 다음 주 영상은 여러분들 그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셔야 되니까 제가 조금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수요일인데 제가 금요일 수업이어서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다음 주는 이제 월요일에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 그 시험에 대한 안내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출제 범위 그 내용이라든지 범위는 뭐 지금까지 배운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배우는 내용 중에서 그 시험을 치를 거고요. 오늘 6주차 그 우리 수업 내용 중에서 이제 시험은 나올 거고요. 6주차 내용까지 이제 공부하고 계시면 되고요. 안에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떤 내용 중심으로 어떤 그 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이제 내게 될지는 다음 주 영상에서 제가 수업에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업 내용 꼭 들어주시고요. 다음 주 수업은 12일 월요일에 제가 영상을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와. 그래서 그쪽에서 시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10월 23일 금요일 다시 알려드리고요. 혹시 변경사항 있으면 학교에서 이제 연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10월 23일로 이제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다음 주부터는 저희 그 수업 도후의 공지사항 내용을 좀 자주 봐주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시험에 대한 내용은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일정 및 그런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과제 한번 나간다고 했는데, 원래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했으면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저희가 수업이 불가능하거든요. 다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이 이제 6주차, 7주차 수업을 하지 못한 채 이제 중간 시험을 쳤었어야 돼요. 그래서 5주차 수업을 하고 시험을 치려고 했는데,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수업을 다 진행할 수 있었고요. 더 좋죠. 왜냐면 나중에 다 마지막에 몰아서 보강하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다른 그 수업처럼 7주차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시험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도 원래는 과제를 제가 7주차에 이제 과제를 오픈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7주차가 아니라 제가 1주차 때 공지한 대로 날짜로 맞춰서 말씀드리면 10월 30일에 제가 과제를 오픈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월 30일이면 지금 6주, 7주, 8주차, 9주차 수업할 때네요. 그래서 9주차 수업할 때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 9주차 9주차 수업을 할 때 과제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제출 마감 시한은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수업 때 제가 과제를 오픈하고 마감은 11월 20일에 과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주차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 6주차 수업 내용도 중간고사 시험 그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주시고요. 우리 6주차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듀레이션은 그 예제도 제가 오늘 이제 같이 풀어볼 텐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또 오늘 수업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첫 번째 첫 영상에서는 이자율 위험 관리의 이제 실패 사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 두 번째라고 제가 표기해 뒀는데 두 번째까지 첫 번째 영상에서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수정할게요. 첫 번째 영상에서 순이자 수익의 관리까지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듀레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듀레이션이 어려워서 제가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영상을 다 차지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첫 영상에서 우리 이자율 위험 관리 실패 사례 좀 보고요. 순이자 수익이 뭔지 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우리 듀레이션에 대해서 듀레이션이 뭔지, 듀레이션을 어떻게 구하는지, 듀레이션의 특징은 무엇인지 해서 이 듀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완벽하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실무에서의 이자율인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우리 실무에서 또 어떤 이자율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거 이제 실무 자료 보면서 볼게요. 그래서 시험에 뭐 나올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세 번째 영상은 실제 현실에서 이자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업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이자율 위험 관리의 실패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제가 1976년 콘티넨탈 일리노이 은행의 무리한 대출 감행이라고 되어 있죠. 콘티넨탈 일리노이 은행이 이렇게 파산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그 이자율을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이제 은행이 파산까지 하게 되는 사례로 이번 수업에 적절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이렇게 나온 자료에서 신문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업 망치는 대표적인 변명 유형. 이래서 이거는 약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위험률하고 상관없지만 거기에 이 콘티넨탈 일리노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우리 저번 공부했던 베어링스 은행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1995년에 영국 베어링스 은행의 투기적 선물 거래해서 잠시만요. 물을 조금 닦겠습니다. 밖에 학생들이 떠들어서 문을 좀 닫고 닫았습니다. 베어링스 은행도 나와 있는데 이제 1976년도에 콘티넨탈 일리노이 은행의 무리한 대출 감행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당시 변명 유형이 현행법 저촉 안됨이라고 했대요. 법으로 저촉이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이자율을 관리 못해서 회사가 파산하는 거야. 물론 현행 법에는 저촉이 안 되죠. 그렇지만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80년도 초에 무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미국 콘티넨털 일리노이 은행의 최고 경영자는 공격적 대출입니다. 문제는 공격적 대출로 업계 수익을 달성하라는 경영 목표를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이제 대출로 업계의 수익을 달성하라는 경영 목표를 제시했고 그 결과 은행 간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건전한 대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파산에 직면하는데요. 보고서는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괜찮겠지라는 핑계로 비윤리 행위를 정당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안에 내용 볼게요. 1960, 1970, 1980년대에 걸쳐서 미국의 저축대부 이제 은행들이죠. 조합들은 이자율 위험을 관리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행뿐만이 아니라 여러 은행들이 이제 그랬는데요. 그들은 단기 예금을 받고 단기로 돈을 받고요 고객들에게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대출은 장기로 이제 해주었죠. 그 결과 그들은 1966년, 1966년 그리고 1969년부터 70년 그리고 1974년의 이자율 상승과 1979년, 82년의 살인적인 이자율 상승으로부터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출은 저리로 대출을 해줬는데
단기로 이제 예금을 받다 보니까 이 이자율 상승하는 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자율이 이제 높아지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자를 줘야 되는 거는 점점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돈을 받아야 될 돈, 빌려줬던 돈을 받아야 될 돈은 이자율이 계속 낮기 때문에 그 괴리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인적인 이자율 상승으로부터 큰 타격을 받았다. 저축대부조합들은 정부 보증에 의해서 근데 보호를 받았대요. 정부 보증에 의해서. 1980년대에는 17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파산에 이르렀으며 주요 원인은 부적절한 이자율 관리였다라고 되었습니다. 이자율 위험 관리를 잘못해서 파산한 그 금융기관이 1700개였다라는 거예요. 저축대부조합의 실패로 인해서 미국의 세금 납부자들이 지불한 총 비용은 1000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로 이제 추산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엄청난 그 마이너스 손실을 이제 보게 되죠. 1980년대에 미국의 대형 은행 콘티넨털 일리노이의 실패 역시 이자율 위험 관리를 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위험 관리를 못했는데 1980년대에서 1983년 동안 그 1년 이상의 만기에 대한 자산, 1년 이상 만기에 대한 자산, 즉 대출입니다. 대출이 7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인 반면에 1년 이상 만기의 부채, 즉 예금인데요. 예금은 14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사이에 머물렀다라고 해서 받아온 예금은 14억 밖인데 빌려준 대출이 70억 달러였대요.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금리가 상승했대요. 그래서 빌려줬던 대출의 금리는 낮은데 우리가 이제 그 빌려온 예금,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은 빌려온 거죠. 그래서 예금의 금리는 단기였는데 계속 오르니까 적자폭이 이제 상당해진 거죠. 그래서 일일은행은 1984년에 파산 신청을 했다. 근데 정부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이제 사실 문제죠. 우리 은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산업의 큰 축입니다.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산업의 굉장히 큰 축이고 여기에는 기업 자금, 그 다음에 우리 가계 자금들이 다 운영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파산을 한다는 것은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죠.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었을 때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다 세금이죠. 우리의 세금이죠. 그래서 이게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고객들은 다행이다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게 결국 세금으로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구제금융을 이제 해야 되니까 결국은 굉장히 많은 이제 규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파산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보완이 되고 있죠. 이 내용 속에서 이제 나왔던 이제 우리 용어 몇 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의 그 사례에서 봤듯이 저축대부조합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죠. 그래서 저축대부조합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상호저축은행에 상호저축에 해당하는 미국의 지역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있죠. 그래서 부산상호저축은행이 우리도 파산을 해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 컸었죠. 그래서 그런 상호저축은행인데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조합원들의 저축을 이용해서 주택 저당 대출을 하는 일종의 협동저축기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합원들이 이렇게 조합원들의 저축을 이용해서 운영되는 우리 그 금융기관도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도 농협이나 이제 신협이나 또는 새마을금고 같은 곳은 조합원들의 그 자금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협동저축기관과 이제 비슷한 기관들입니다. 네,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 근본적인 목적은 조합원들의 주택 매입 또는 주택 수리 비용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동조합의 자금은 대부분 주택 저당 대출에 이제 이용이 되며 특히 조합원에게 우선 대출이 되죠. 당연히 조합원들 거니까 운영 결과 생긴 순이익은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대부조합은 우리나라의 상호저축은행 같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이자율 위험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이자율 관리를 못해서 파산을 했는데 이제 이자율 위험이 무엇인가 볼게요. 채권 투자의 경우에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있고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에는 채권 가격 위험이 있고요. 재투자 위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가격 변동 위험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변동하게 되는 위험을 말하고요. 재투자 위험은 이자율 변동에 따라 쿠폰의 재투자 수익률이 변동하게 될 위험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채권은 발행될 때 그 금리를 제시합니다. 표면이자율이라고 해서 채권이라는 것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채라고 한다면 회사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건데 그 채권에는 금리가 적혀 있어요. 그 이자를 몇 프로 주겠다는 표면 금리가 나와 있습니다. 표면 이자율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채권의 금리고요. 근데 그 채권을 발행할 당시에 시중금리가 있잖아요. 우리 시장에 시중금리가 있죠. 그럼 이 두 개의 금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채권의 신용도에 따라서 채권의 금리가 발행자가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중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중금리보다 채권의 금리가 더 매력적이라면 우리 투자자들은 채권을 사겠죠. 그래서 채권의 금리가 있는데 이 금리가 이제 이 발행했던 이 채권이 근데 이 시중금리가 변하면 이 채권의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짜리 채권을 샀는데 그때는 시중금리가 5%였어요. 그래서 시장의 금리가 5%인데 저 채권은 10%를 주니까 나는 10%짜리 채권을 산 거예요. 근데 사고 났더니 이 시장금리가 10%가 된 거예요. 5%이던 시장금리가 10%가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내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죠. 특히 채권이 만약에 신용도가 조금 낮은 거였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게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입니다.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이 움직이는 위험. 채권 가격이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투자 위험입니다. 재투자 위험은 뭐냐면 보시면 쿠폰이라는 말이 나와요. 쿠폰이라는 말. 우리 보통 그 채권은 그 이자를 주는 방식에 따라서 채권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표채도 있고요. 할인채도 있고요.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표채라는 게 뭐냐면 이 이표채라는 게 이렇게 생겼대요. 채권이 이렇게 생겼었대요. 옛날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혹시 전봇대에 붙은 월세 안내장을 보셨나요? 거기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학교 앞에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쑥 묶는 것을 보면 500에 뭐 20만 원 뭐 이래 가지고 500에 20만 원 원룸 뭐 어디에 뭐 이런 이제 원룸이 있는데 그 이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거죠. 한 개 이렇게 뭐 011, 뭐 9955,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한자씩 찢어가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딱 그걸 가위를 딱 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거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 이거 떼가잖아요. 이 채권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표채라는 채권이 만약에 20%의 이제 이자를 주는 그런 채권이었다고 한다면 옛날에 여기에 이제 이걸 딱 이렇게 이제 밑에 쿠폰이 달랑달랑 달려있고 이걸 사서 가지고 이 채권을 내가 샀는데 이 기간마다 이 밑에 이표를 떼서 그 발행한 곳에 갖다 주면 이자를 주는 거예요. 예. 채권은 중간중간 이자가 나오거든요. 보통 이표채, 우리나라 발행 채권의 상당 채권이 이표채입니다. 이표채란 이렇게 여기서 유래인 건데 표가 있어요. 쿠폰이 있어요. 이거를 떼서 갖다 주면 이자를 주는 거예요. 중간중간. 그래서 만약에 2년짜리 채권을 샀는데 3년마다 이자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3년마다 이자 받으면 총 몇 번 받죠? 1년에 3개월이 4번 있으니까 4번에 2년 차에 4번에서 8번 이자를 받죠. 그럼 이 2표가 8개인 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래서 하나씩 떼갈 때마다 이자를 받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 쿠폰 이제 이자를 받았는데 만약에 20% 이자로 이제 이자인 그 채권에서 쿠폰을 갖다 주고 이자를 받아왔어요. 내가 받아왔는데 이걸 다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금리가 떨어진 거예요. 시중금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20%로 운영을 해서 정말 좋았는데 20%짜리 채권 주고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자를 미리 받아버린 거예요. 이 표니까 미리 받아와가지고 조금 받아왔는데 뭐 한 10만 원 정도 받아왔는데 이거를 다시 재투자하려고 하니까 시장금리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얘를 투자해서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쿠폰의 재투자 수익률이 변동하게 될 위험.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큼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20% 정도 수익률을 받을 줄 알았는데 중간중간 이자를 받다 보니까 근데 시장 이자가 떨어졌으니까 내가 총 1,000만 원 투자한 돈을 20%로 운영하지 못할 위험이죠. 그래서 이런 게 또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에는 재투자 위험도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사례로 공부해봤고 용어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위험이 어떤 건지 알겠죠? 이자율 위험이란 채권 투자의 경우에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그래서 내가 투자한 상품과 시장의 금리와의 이 괴리에 의한 위험이다라는 거, 그게 이자율 위험이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자 수익의 이제 관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볼게요. 이 순이자 수익의 관리가 바로 이제 이자율 위험과 이제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자율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순이자 수익의 관리를 잘 하느냐예요. 그래서 순이자 수익의 관리를 잘 못하면 이자율 위험으로부터 바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이자 수익의 관리 잘하는 게 이자율 위험의 방어를 잘하는 거다. 그래서 순이자 수익이 곧 이자율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뜻을 한번 볼게요. 은행의 순이자 수익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지불한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 수익입니다. 순이자 수익이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은행에서 사용하는 자산 부채 종합관리의 역할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예대마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은행의 순이자 수익이래요. 순이자 수익. 은행의 순이자 수익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지불한 이자, 은행이 이자를 지불한대요. 그건 뭐죠? 이거는 예적금이겠죠. 고객이 맡긴 예적금에 지불한 이자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고객이 돈을 맡겼죠. 은행에. 그게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죠. 그래서 자금을 가지고 왔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맞죠? 그러려면 은행은 더 높은 이자로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야 되죠. 그래서 그게 예대마진, 예금과 대출의 그 이자 차익으로 인한 마진, 예대마진이 되겠죠. 그래서 초과하는 이자 수익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객에게 2%짜리 예금을 예치받고 2% 이자를 줬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는 수익이 나야 되니까 4%로 빌려주죠. 그러면 2% 이익이 생기죠. 이게 순이자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이자 수익이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야죠. 네, 그래서 이게 은행에서 사용하는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이제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자 수익이 항상 이제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 은행의 순이자 수익의 변동은 어떻게 발생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순이자 수익의 이제 사례입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은행이 이제 소비자에게 1년 만기 그리고 5년 만기의 만기 예금 금리를 제시함과 동시에 1년 만기, 5년 만기 모기지 대출 금리를 제시한다라고 하자. 이 표처럼요. 그래서 1년짜리 예금 금리 3%,
5년짜리 예금금리 3%. 그래서 1년과 5년의 예금금리가 3%, 3%로 동일하대요. 그리고 대출금리입니다. 대출금리도 1년짜리 6%, 5년짜리 6%로 동일하답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순이자 수익을 위해서 예금금리 3%, 모기지 대출금리 6% 해야 차액인 3% 이익이 발생합니다. 순이자 수익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대부분의 예금자는 1년짜리 예금을 선호할 거예요. 왜냐하면 1년짜리, 5년짜리 예금금리가 같아요. 여러분들은 1년을 맡겨도 3%, 5년을 맡겨도 연 3%, 이건 연입니다. 연 3%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5년짜리 맡기고 매년 3%씩 해서 5년 뒤에 3 곱하기 5 해서 15% 이자 받으면 1년짜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 마음은 5년이나 묶어 놓기가 불안하거든요. 1년짜리 5번 하면 되지. 내가 5년을 강제적으로 묶어 놓다가 혹시나 나에게 무슨 위험한 일이 생겨서 돈을 못 찾으면 손해보고 깨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함 때문에 1년과 5년짜리가 이자가 같다면 결국 1년짜리 예금에 몰립니다.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데 또 대출은요 대부분의 대출자는 5년 만기 대출을 또 선택할 거래요. 예금은 1년짜리 거 선택을 한다 하고 대출은 5년짜리 거 선택할 거래요. 왜냐? 대출을 했는데 1년짜리 것도 이자가 6%, 5년짜리도 이자가 6%라면 내가 혹시나 못 갚으면 어떡하지? 어차피 유리 같네. 그러면 일단 시간을 좀 확보해 볼까? 라는 심리로 5년짜리를 보통 선택한다라는 거죠. 보면 5년 동안에 대출 금리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장점 뿐만 아니라 자금의 재도달 위험에 덜 노출, 그러니까 중간에 다시 1, 2년 했다가 또 돈이 필요하면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 위험에 덜 노출되기 때문이다 해서 5년짜리를 많이 선택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보면 하지만 이는 은행의 자산 부채 불일치 문제를 야기시키고 순이자 수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이자율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1년 뒤에 은행은 3% 미만의 금리를 지급하는 예금을 소비자한테 제공함으로써 5년짜리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유지할 수 있고 순이자 수익은 증가하거든요. 그 이자율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뒤에 3% 미만의 금리, 원래는 3%였는데 이제는 3% 미만으로 지급되는 예금을 소비자한테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득이겠죠. 이자를 덜 줘도 되죠. 그리고 5년짜리 자금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이익은 이제 증가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자율이 이제 상승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이자율이 상승하면 5년간 6% 모기지 대출에 대한 자금 조달 비용은 6%짜리 대출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모기지 대출에 대한 자금 조달 비용은 3%보다 이제 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금 금리가 상승하니까 조달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이자 수익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은행의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 문제, 만기가 불일치해서 발생하는 거죠. 앞 페이지에서 봤듯이 예금과 대출의 만기가 다르잖아요. 예금은 1년짜리가 많이 몰려있고 대출은 5년짜리가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금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따라서 이 이자 위험에 은행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금융기관은 이러한 이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이자 수익의 위험 관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하느냐를 봤더니 이자를 지급받는 자산의 만기와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의 만기를 일치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면 5년 만기 예금금리를 4%로 또 5년 만기 대출금리를 7%로 이제 상승을 시키는 거예요. 예, 이는 5년 만기 예금과 1년 모기지 대출을 좀 더 선호하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분산되도록 한다는 거죠.
예금도 1년, 5년, 1년짜리, 5년짜리 고객들이 좀 분산되고, 대출도 1년짜리, 5년짜리 좀 분산돼가지고, 보시면 5년 만기 예금과 1년 모기 대출 좀 더 선호하게 만드는데 1년 만기 예금을 선택하던 소비자는 5년 만기 예금을 선택하는 고객들이 나타나고요. 또 5년 만기 모기지 대출을 선호하던 소비자는 또 1년 만기 모기지를 그 대출을 이제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기에 대한 불일치, 예금과 대출에 대한 만기에 대한 불일치에 대한 이자율 위험을 최소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이자 수익을 관리해 나가겠다. 예, 이게 이자율 위험 관리의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만기를 맞춘다는 거죠. 근데 이 만기를 못 맞춰서 우리가 사례에서 봤던 그 컨티넨탈 일리노이 은행이 사례에서 보셨죠. 다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앞 사례 잠깐 볼게요. 보시면 대출이 보면 대출과 예금이 금액이 굉장히 다르죠. 예, 그래서 대출에 대한 금액과 예금에 대한 금액이 아주 달랐는데 이렇게 금액도 차이가 나서는 안 되고 만기도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데 컨티넨탈 일리노이는 앞 페이지에서 보면 또 단기 여기 보시면 단기 예금을 받고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만기 관리도 안 되었던 거예요. 예, 만기 관리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금과 대출의 그 규모 관리도 비슷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관리가 안 됐던 거죠. 그럼으로써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서 파산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자율 관리도 굉장히 금융기관에서는 중요하다. 굉장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이제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이자율 위험이 어떤 건지 설명드렸고요. 또 이 이자율을 또 그 위험을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개념이죠. 이제 이 듀레이션에 대한 공부를 두 번째 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두 번째 영상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